이 모피아가 왜 이렇게 갑니까? 재정을 안 쓰면요. 아까 뭐랬어요? 재정을 안 쓰면 누가 피해를 봐요? 정부가 돈을 쓰는 걸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또 맞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통 사람들한테 돈이 많이 안 돌아가야지만이 그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의존을 해요? 금융회사에 가서 손 벌리잖아요. 금융회사들이 돈놀이 할 수 있잖아요. 예? 모피아가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 국가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모피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노무현 대통령이 관료에 포획당한 걸 한탄을 했듯이 관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 불평등은 불가능합니다. 불평등 완화는요. 자, 조선일보가 최근에 IMF의 통계를 가지고요. IMF가 무슨 통계를 냈냐면요. IMF가 이게 이제 최근 4월 달에 재정 모니터라고 해가지고 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6년 동안에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이건 우리가 평상시 사용했던 국가 채무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한 20%포인트가 증가한다.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자료가 공개가 됐어요. 26년까지요. 예? 그러니까 IMF가 한국 국가 채무 비율이 5년 뒤에 70% 달한다. 해가지고 문재인의 선심 정치에 나라비 증가 속도가 최고 수준이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아니, 문재인 정부가 내년 초면은 끝나는데 2026년에 그러니까 되는 게 왜 그게 문재인 정부의 선심 정치의 결과예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더 대통령 하면은 이게 말이 되죠. 될 수도 있죠. 참, 진짜 조선일보 진짜 장문을 해도 이런 식으로 장문을 하면 안 되죠. 예? 국힘당이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도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계속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예? 참나 진짜.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서도 급증 경고는 무슨 경고를 해요? 그냥 이 자료만 공개했는데, 이 자료도 제가 뒤에서 소개를 할게요. 기재부가 준 자료예요. 복지 확대가 요인이래. 아니, 앞으로 5년 동안에 복지를 확대시킨다고 언제 얘기를 했어요? 참나 진짜. 아니, 고령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예? 기초연금 수혜자가 늘어나는 거, 예? 이런 걸로 얘기하면 되지만 그거는 인구 증가에 따른 저거죠.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거잖아요. 근데 무슨 복지를 더 확장시켰다고 앉았어요. 5년 후에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물러나고 끝나는구나 인데요. 자, 이제 IMF가 어떤 거를 발표했는지 한번 봐봅시다. IMF가 발표한 거예요. IMF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자, 그걸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0년 대비해서 2026년, 6년이죠. 6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0%포인트가 증가한다 이거예요. 정확한 21%포인트입니다. 미국은요, 그런데 20%포인트가 증가한 기간을 제가 비교해 봤어요. 2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4년 만에 증가했고, 일본도 2년 만에 증가했고, 영국도 2년 만에 증가했고, 프랑스도 2년 만에 증가했고, 이탈리아도 2년, 캐나다하고 싱가포르는 1년 만에 20%포인트가 증가했고요. 호주도 2년 만에 증가했고요. G7 평균이 2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20%포인트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빠른 거 아니에요. 예? 제일 빠른 거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기재부가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기재부는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가 내년도, 심지어 올해 거도요, 올해 2021년 수치도요, 이제 연말에 가면요, 틀립니다. 올해 전망치조차도요. 그런데 5년 후 거를요, 절대로 못 맞춥니다. 과거에 기재부가 전망치, 국가채무 전망치하고요, 맨 밑에 실제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2009년도에 32.3%가 될 거라 했었어요. 근데 29.8%였었고요. 2019년도에 39.4%가 될 거라 했어요. 근데 37.7%가 됐어요. 지난해 코로나 사태 때만 전망치가 실제치보다 좀 낮았을 뿐이에요. 코로나 사태는 누구도 예측 못한 거잖아요. 지난 10년 동안에 기재부가 전망한 것의 누적 오류값이 32%포인트나 됩니다. GDP 대비요. 한 5년 정도라면 이 절반 정도겠죠. 한 16%포인트 정도요. 기재부가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IMF는 집계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IMF가 우리나라 어떻게 알아요? 알기는요. 우리나라에서 주는 거로 하는 겁니다. 기재부는 왜 이렇게 그러면 과장 전망을 하느냐? 예? 과장 전망을 하느냐? 자, 논리부터 먼저 봅시다. 자, 이게 IMF에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요. 국가 채무가 증가하려면은 정부가 재정 살림살이를 적자로 많이 써야 됩니다. 적자로요. 그렇죠? 통합재정 수지하고 기초재정 수지를 IMF가 쭉 자료를 실어놨어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6. 통합재정 수지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정부에 들어오는 모든 돈, 모든 나가는 돈, 심지어 연금까지 합해가지고, 공무원 연금까지 합해가지고요. 다고요. 기초재정 수지는 뭐냐. 정부가 그러니까 이자도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도요. 또 이자 수입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이자 수입과 지출을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죠. 6년 동안에 평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6%예요. 살림을 그러니까 적자로 하게 되면 그게 채무로 누적되는 거잖아요. 채무로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세요. 다른 선진국가, 주요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가 더 낮잖아요. 더 낮아요. 더 낮은데 국가 채무 증가폭은 우리가 훨씬 높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맨 밑에 우리보다 더 재정 적자가 큰데 국가 채무는 정반대로 한 20%포인트 정도 감소해. 캐나다는. 그렇죠?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정부 수입과 정부 지출을 그러니까 어떻게 예측을 했는가 봤어요. 들여다봤어요. 정부 수입과 지출. 정부 수입은 보게 되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좀 과소 전망을 했지만요. 가로하는 수치는 2019년 기준입니다. 2020년에 우린 적게 썼으니까는 성장률이 적게 타격을 받았으니까는 예? 앞으로도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올해 같은 경우 성장률 절대적인 수치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주요 국가 대비해서. 그래서 정부 수입이 좀 낮다 하더라도 더 낮다 이거예요. 2019년 대비해서는 비슷해야 되는데. 2019년 대비해서는 비슷해야 되는데. 근데 정부 지출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특히 많이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2019년 대비해서요. 2.6% 예?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GDP 대비요. 예? 6년 동안에요. 자, 이거는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 사태로 우리가 경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면은 다른 나라들처럼 비슷한 궤적을 그리게 된다면은 다른 나라 재정 수지 적자하고 비교해 볼 때 국가 채무가 저렇게 많이 차이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령화 때문에 지출이 좀 빠를 수는 있죠. 예? 지출의 증가 속도가. 그래도 너무 크게 차이 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우리가 이게 다 GDP 대비입니다. GDP 대비. 분모가 GDP가 있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을 과소평가하면은 재정 적자 규모라든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이 변화폭도 똑같다 하더라도 그 비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분모인 GDP 성장률을 낮게 전망하면요. 그렇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요. 자, 정부가 그래서 제가 과거 거 IF의 이것도 IF 자료입니다. IF의 재정 모니터를 과거 거를 제가 들여다봤어요. 2019년도에 일반 정부 채무로 확정치가 42.2%인데 2019년 확정치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기재부가 그러니까 보고해가지고 IMF가 전망한 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났냐? 6.1%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6.1%포인트나. 예? 2021년, 또 7%포인트나 차이 났고요. 2022년,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죠. 내년이죠. 이것도 5.1%나 차이 납니다. 과거의 전망치하고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IMF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전망치들이, 이건 맞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요. 맞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과대,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과대 전망하고 있다 이겁니다. 과대 전망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왜 과대 전망하고 있느냐? 자, 속셈이 나오죠.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봄에 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작년에도 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재정준칙이 뭐예요? 재정 일정 퍼센트 이상은 못 쓰게. 처음에 40% 얘기했다가 제가 뉴스공장 나가서 족보에도 없는 40이라는 숫자를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사용하는 60%, 유로존도 그걸 지금 수정하고 있는 거를 60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 이유도 모르고 기재부는 재정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재정 안정주의죠. 예? 재정 안정 타령하고 앉았잖아요. 문제는 민생이 망가진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정 준칙을 그러니까 도입하기 위해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이렇게 뻥튀기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공갈치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 채무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치권에서요? 기재부가 재정을 적게 쓰려는 거에 협조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여기에 선출 권력이 끌려다니면요. 우리나라 경제는 망조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민생 경제가 망치면요. 나라 경제 망치는 거예요. 지금 가계부채가 조만간에 큰 이제 사고를 칠 겁니다. 가계부채가요. 가계부채 터지면요. 국가 채무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뒤치다거리 하려면요. 예? 가계를 빨리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게 재정을 안정시키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이 상태로 지금 정부가 가계들한테는 금융회사에 가서 알아서들 살아라. 알아서들 생존하라 이거 아니에요. 빚을 내서 하든가 어쨌든 간에 지금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그러면 가계 붕괴됩니다. 가계 경제 붕괴돼요. 그러면 결국 국가 채무도 붕괴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기재부가. 이거 일반 국민은 알 수가 없잖아요. 기재부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십니까? 모피아들이 금융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모피아들이 금융자본 논리에 하수인 노릇하기 때문에. 예? 자, 왜 금융자본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경제학에서 우리가 경제정책은 금융정책과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경제학 책에 보게 되면은 주류 경제학에서는요. 이게 이제 금융자본 논리인데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화정책만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나 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통화정책은 뭐예요? 금리를 낮추거나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겁니다. 누구한테? 은행들한테요. 은행들의 금리를 낮춰주거나 은행들한테 돈을 더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들을 통해서 민간, 가게나 기업이 돈을 빌렸으니까 민간 부분이 그러니까는 부채가 증가하는 겁니다. 통화정책을 쓰게 되면요. 반면에 재정정책을 쓰게 되면은 정부가 돈을 쓰는 거잖아요.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는 겁니다. 통화정책은 민간 부분, 특히 가계가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하는 거고요. 빚이 증가하는 거고, 재정정책은 정부가 부채를 증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다가 돈 푼다고 해가지고 경제가 살아납니까? 금리 낮췄다고 해서 투자하고 고용이 살아납니까? 돈이 안 돌잖아요. 돈이 고소득자한테만 돈이 돌아가지고 그게 주식시장하고 부동산시장으로만 들어가고 실물 경제를 왜 돈이 안 돌잖아요. 통화정책은요.
재정정책은 근데 정부가 직접 이걸 가지고 예? 보통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돈이 돌잖아요. 예? 그런데 왜 재정정책을 쓰기 싫어하느냐? 재정정책을 쓰게 되면은 가게나 기업들이 가게나 자영업자들이 은행에다가 손을 벌리는 게 줄어들잖아요. 금융자본들이 돈놀이를 그만큼 못하잖아요. 이것 때문입니다. 예? 재정 안정주의라는 것은 재정을 안 쓰겠다는 얘기는 가게와 이 자영업자들이 은행에 빚을 내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채무 노예 상태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그랬듯이요. 예? 이게 그러고 나서 자산시장은 부동산 이런 데 투기가 막 일어나고, 예? 자산 불평등과 한쪽에서 보통 사람들은 채무의 노예 악순환에 빠지고, 예?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까 이게 투기적인 막 붐이 일어나고 가지고 자산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예? 이게 모피아가 공직자들이 이러면 안 되죠. 금융자본들은요, 뿌리가, 원래 돈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원래가 이 정의감 이런 건 없습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곳이 금융이잖아요. 월가잖아요. 예? 수전노. 예? 그러니까 금융자본에다가 정부가 끌려다니면은 보통 사람들은요,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취약계층들 고리대금업자한테 던져놓으면은 사자한테 토끼를 집어 던져주는 거예요. 사자 우리에다가요.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공직자가 할 일이에요, 이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평생을 20, 30년을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하면서 녹을 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고위공직자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자, 이거 봐보세요. 지난 외환위기 이후 9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해까지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이 한 11배가 증가했어요. 근데 시중의 통화량은요, 5배뿐이 안 증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행의 이용을 제한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신용대출 못 받죠? 영세 자영업자들, 은행 이용 못하죠? 신용대출 못하죠? 그러니까 돈을 중개를 안 하는 거예요. 신용 중개를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11배 그래도 한 5배뿐이 그러니까는 이 돈을 안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돈이 저렇게 증가해서도 결국 더 돈이 고소득자, 고액자산가들의 수준으로 다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물 경제를 안 살리니까 GDP는 3.6배뿐이 안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르죠. 예? 지난 20년 넘게 물가 목표치를 넘어선 적이 2008년도 에그플레이션 당시에 금융위기 때 농산물이 그러니까 저쪽 러시아에서 그러니까는 밀 농사가 저기 안 좋아 혹한 때문에 안 좋아지면서 이거는 통화량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전 세계가 예?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사라진 이유가 돈이 안 돌기 때문인 거예요. 돈이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이 안 돌기 때문에요. 예? 이게 금융자본이 지배하고 난 이후에 생긴 현상입니다. 그러면 돈을 푸는 동안에 뭘 합니까? 풀린 돈을 가지고요. 돈값이 싸졌잖아요. 금리도 낮아지니까. 그거 가지고 재벌들은 자사주 쇼핑한다. 이런 기사가 나잖아요. 자사주 더 매입을 해가지고, 예? 주식을 매입을 해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경영권 더 방어하고 이러기 위해서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이, 제가 이거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애플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경제학 책에는 은행에서 차입을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애플이 부채 비율이 급등한 이유가 투자해서 증가한 게 아니라, 예? 자사주 매입하기 위해서요.
미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계속 증가를 해요. 예? 그걸로 인해서 주가는 오르고 있고요. 영업이익 중에서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액으로 거의 다 씁니다. 오른쪽에 밑에 파란, 저 보라색 보게 되면요. 다 쓰고 있잖아요. 영업이익 본 것 중에서 주주들한테 다 돌려주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하게 되면 주가 올라가서 주주들이 좋아하죠. 배당금주도 좋아하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경제를 보게 되면요. 기재부의 모피아들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시중은행, 이금융권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예? 자신들이 감독을 하고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대상으로 삼아야 될 은행들, 제2금융권들에 가서 기관장들을 하고 앉았다고요. 그래서 이게 모피아인 거예요. 금융이 탈선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 정부 채무하고 국가 신용 등급이 관계가 없다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2020년 봐보세요. 정부 채무 중에서 한 60%만 정부가 갚아야 될 돈이고 나머지 40%는 갚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채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봐보세요. 그럼 정부가 걱정할 건 이자 비용인데 이자 비용이 맨 밑에 줄여보게 되면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더 낮잖아요. GDP 대비로요. 그렇죠?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국채 비중, 예? 외국 중앙은행까지 포함해서 한 15%뿐이 안 되고요.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자, 이게 대한민국의 대외 채권, 해외에 갖고 있는 채권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대에다가 지고 있는 빚, 그냥 5,4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2배 이상이나, 2배나 돼요. 2배나. 채권이, 채무보다. 예? 그러니까 국가 채무, 아주 대외 신용이 떨어진다. 이런, 제발 좀, 말도 안 되는 국민들 겁박을 해가지고, 재정을 안 쓰기 위해서. 재정을 왜 안 써? 보통 사람들, 은행에 가서 손 벌리고 살으라고. 예? 국가 신용 등급 결정 요인에, 예? 국가 채무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신용등급이 6단계 하락했습니다. 당시에 외환위기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10%였었어요. 그 이후에 한 5배 가깝게 증가해 가고 있어요. 근데 신용등급은 7단계 상승했습니다.